1962년작 황금 노트북은 출간된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과 경이로운 찬사를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종종 페미니즘의 성서라고 불리며 수많은 여성들에게 의식의 해방을 경험하게 했지만 정작 작가 자신은 그러한 규정을 거부했습니다. 도리스 레싱 1919년에서 2013년까지 살았던 이 작가의 삶 자체가 20세기의 연대기였습니다. 이란에서 태어나 짐바브웨에서 성장한 그녀는 인종차별, 식민주의, 공산주의의 이상과 환멸,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투쟁을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2007년 스웨덴 할리먼은 그녀를 여성 경험의 서사시인이라 칭하며 노벨 문학상을 수여했습니다. 회의주의와 열정, 그리고 예지적인 힘으로 분열된 문명을 면밀히 탐구해온 작가라는 평가였습니다. 황금 노트북에 접근하는 것은 편안한 산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복잡하게 얽힌 미로 속을 헤매고 수많은 파편화된 거울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은 지적이고 감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소설은 전통적인 서사 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합니다. 주인공 애나 울프는 자신의 삶을 4가지 색깔의 노트북에 나누어 기록합니다. 검은색 노트북에는 아프리카에서의 젊은 시절과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을, 붉은색 노트북에는 사랑과 성, 모성 등 개인적인 관계의 고통을 담습니다. 노란색 노트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자 또 다른 자아를 탐구하는 공간이고, 푸른색 노트북에는 일상의 단편과 꿈, 정신분석의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 4개의 분열된 서사는 다시 자유로운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비교적 전통적인 형식의 소설 속에 배치됩니다. 이 복잡한 구조 자체가 바로 이 소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요약될 수 없으며 수많은 단절되고 모순적인 파편들의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검은색 노트북은 1950년대 냉전 시대의 이념 대립을 배경으로 합니다. 파시즘이라는 인류 최악의 재앙을 경험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공산주의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애나 역시 젊은 시절 아프리카에서 공산당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동지라는 이름 아래 모여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하고 인종평등과 사회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했고 그룹 내부에서조차 백인으로서의 위선과 성차별적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1956년 흐루쇼프가 스탈린의 잔혹한 범죄를 폭로하면서 그들의 환멸은 절정에 달합니다. 인류의 희망이라고 믿었던 소련의 실체가 끔찍한 독재와 학살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이 드러나자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이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신이 죽어버린 폐허 위에서 그들은 극심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검은색 노트북은 20세기에 가장 강력했던 정치적 유토피아의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해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붉은색 노트북은 애나의 가장 내밀한 개인적 관계를 다룹니다. 사랑과 성, 우정, 그리고 모성의 영역입니다. 그녀는 연인 마이클과의 고통스러운 관계, 이별의 아픔을 지독할 정도로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이 노트는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일 만큼 여성의 성적 욕망과 경험을 솔직하게 묘사합니다. 월경, 오르가즘 등을 솔직하게 다루며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남녀 간의 미묘한 권력 투쟁과 감정적 착취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또 다른 자유로운 여성인 몰리와의 깊은 유대감과 갈등, 그리고 싱글맘으로서 아들을 키우며 겪는 어려움 등이 담겨 있습니다. 붉은색 노트북은 정치라는 거대 담론, 뒤에 가려진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전쟁터인지를 보여줍니다. 노란색 노트북은 애나의 창조적인 자아를 담고 있는 소설 속 소설입니다. 애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엘라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소설을 씁니다. 엘라는 애나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로 잡지사에서 일하며 여성들을 위한 고민 상담 칼럼을 쓰지만 정작 자신의 연애 문제와 실존적 고민 속에서는 길을 잃고 헤맵니다. 애나는 이 허구의 인물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객관화하고 거리를 두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소설 쓰기는 점차 힘겨워지고 엘라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뉘고 파편화되면서 결국 애나의 작가로서의 위기와 창조력의 고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푸른색 노트북은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입니다. 애나의 일상을 담은 일기이자 그녀의 꿈과 무의식을 기록하는 장소입니다. 그녀는 매일의 사소한 사건들, 신문 기사 스크랩,
그리고 정신분석가인 M 부인과의 상담 내용을 기록합니다. 특히 이 노트에 기록된 꿈들은 그녀의 억압된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열된 자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노트는 점차 감정적인 혼란과 정신적 붕괴의 징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4개의 노트북은 자유로운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비교적 전통적인 소설 형식의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 이야기는 애나와 몰리의 현재 삶을 제3자의 시점에서 서술하며 4개의 노트북이 담고 있는 과거와 내면의 기록들에 대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황금 노트북이 단순한 여성의 개인적인 성장 소설을 넘어 20세기 중반의 시대 정신을 담은 거대한 서사시로 평가받는 이유는 이 소설이 정치라는 거대 담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는 이념 대립이 극에 달했던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파시즘이라는 인류 최악의 재앙을 경험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공산주의는 인종차별과 계급 착취, 그리고 제국주의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인류의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애나 역시 젊은 시절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에서 공산당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동지라는 이름 아래 모여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하고 인종평등과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며 언젠가 도래할 혁명의 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했고, 그들 그룹 내부에서조차 백인으로서의 위선과 성차별적인 태도가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애나가 아프리카를 떠나 런던으로 온 이후에도 공산당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계속해서 시험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작가로서 당의 문화정책에 기여하려 했지만 당이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 체제를 선전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환멸의 과정은 1956년 흐루쇼프가 스탈린의 잔혹한 범죄와 대숙청을 폭로하는 연설을 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믿었던 소련의 실체가 끔찍한 독재와 학살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이 드러나자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애나와 그녀의 동료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노선의 변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젊은 시절과 신념 전체를 지탱해주던 세계관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신이 죽어버린 폐허 위에서 그들은 극심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검은색 노트북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이념적 파산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황금 노트북이 출간된 1960년대 초반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 해방을 향한 새로운 물결, 즉 2세대 페미니즘이 막 싹트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소설은 여성의 삶과 내면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정직함과 깊이로 그려내며 수많은 여성 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감, 그리고 의식화의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황금 노트북은 종종 페미니즘의 성서 또는 교과서로 불리게 되었지만 정작 도리스 레싱 자신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평생에 걸쳐 불편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녀는 이 소설이 단지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열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전체의 보편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애나와 그녀의 친구 몰리는 제목 그대로 자유로운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거부하고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작가와 배우로서 각자의 직업을 가진 독립적인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지적 파트너로서 토론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쟁취한 자유는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자유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려야 했고 일과 육아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남성들로부터 자유로운 여자라는 이유로 쉽게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거나 혹은 반대로 그들의 지성과 독립성에 위협을 느낀 남성들로부터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애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록한 붉은색 노트북은 사랑과 성의 영역이 얼마나 치열한 정치적 전쟁터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연인인 마이클과의 관계에서 깊은 사랑과 지적인 교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의 이기심과 감정적인 착취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그녀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등과 상호 존중을 갈망하지만 번번이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와 남성들의 무의식적인 성차별에 부딪혀 좌절합니다. 레싱은 당시 문학에서는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성적 경험, 즉 월경, 오르가즘, 불감증, 그리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두려움 등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고 솔직하게 묘사합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여성을 신비화하거나 대상화하는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이 자신의 몸과 욕망의 주체로서 겪는 구체적인 현실을 드러냅니다. 애나와 몰리의 관계는 이러한 투쟁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강력한 여성 연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의 연애 문제를 상담해주고 아이를 함께 돌보며 남성 중심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위로를 나눕니다. 그들의 대화는 지적이고 유머러스하며 때로는 서로의 약점을 찌르는 날카로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때로 서로를 질투하고 남자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도리스 레싱이 페미니스트라는 꼬리표를 거부했던 이유는 그녀가 여성 문제를 남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로 단순화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소설 속에서 남성들 역시 가부장제가 강요하는 남성성의 신화 속에서 고통받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애나가 만나는 남성들은 종종 불안하고 유약하며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그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모두가 낡은 성 역할의 감옥에 갇혀 있으며 진정한 해방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억압하는 대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황금 노트북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한 개인의 내면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록과 마주하게 됩니다. 애나 울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자유로운 여성의 투쟁기가 아니라 분열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 붕괴의 과정에 대한 치밀한 탐구입니다. 애나는 작가지만 글을 쓸 수 없는 창작의 위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하나의 통일된 소설로 쓰지 못하고 4개의 노트북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이 위기의 가장 큰 증상입니다. 그녀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그리고 일상은 일상대로 조각나 있습니다. 이 분열은 처음에는 혼돈스러운 현실을 통제하려는 방어기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녀의 정신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특히 그녀의 내면 세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푸른색 노트북은 그녀의 정신이 점차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일종의 임상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상세히 기록하는데 이 꿈들은 억압된 공포와 불안,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상징적인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는 M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정신분석가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상담을 받습니다. 이 상담 과정은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분석학이 널리 퍼져 있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애나는 M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탐색하고 무의식을 이해하려 하지만 동시에 정신분석이라는 틀이 자신의 경험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4개의 노트북 사이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집니다. 현실과 꿈, 사실과 허구, 이성과 광기가 뒤섞이며 애나의 내면적 혼란은 극에 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노란색 노트북의 소설 주인공 엘라와 자기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노트에 썼던 내용들이 서로 침범하며 뒤섞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절정에서 그녀는 더 이상 글을 쓸 수도 사랑을 할 수도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도 없는 완전한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도리스 레싱은 이러한 정신적 붕괴를 절망적인 파국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완전한 해체의 경험이 새로운 통합과 창조를 위한 전제 조건임을 암시합니다. 낡은 질서와 거짓된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라야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재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4개의 색깔로 분열되었던 애나의 삶은 마침내 하나의 정점을 향해 치닫습니다. 그녀의 정신적 붕괴가 극에 달하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분리된 칸막이 안에 가두어둘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5번째 노트북을 구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자
모든 것의 귀결점인 황금 노트북입니다. 이 황금 노트북은 단순히 또 하나의 노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으로 흩어졌던 모든 파편들을 한데 모아 용해시키고 그로부터 새로운 전체를 만들어내려는 필사적이고도 성스러운 시도를 상징합니다. 황금 노트북의 시작은 그러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애나는 여전히 글을 쓰지 못하고 노트의 첫 페이지는 비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와 비슷한 정신적 위기를 겪던 그녀의 미국인 연인 사울, 그린이 그녀의 아파트로 들어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의 관계를 공유하며 사랑과 증오, 연대와 투쟁이 뒤섞인 격렬하고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관계의 절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사울은 애나에게 황금 노트북의 첫 문장을 써주고 애나는 사울에게 그가 쓸 소설의 첫 문장을 써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애나의 황금 노트북에 써준 문장은 바로 이 소설 자유로운 여성들의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애나는 사울에게 그의 소설을 위한 첫 문장을 건넵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는 창조 행위가 고독한 개인의 작업일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깊은 교감과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짐을 암시합니다. 황금 노트북 안에서 애나는 마침내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들, 즉 정치, 사랑, 예술, 꿈, 그리고 광기의 경험들을 하나의 흐름 속에 뒤섞어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분리도 구획도 없습니다. 시계 흐름을 따라가며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정제된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혼돈 그 자체를 담아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애나는 비로소 자신의 분열된 자아를 통합할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연결하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남성과 여성, 이성과 감성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끌어안을 때만이 온전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의 결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식의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황금 노트북을 완성한 이후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애나의 삶 역시 여전히 고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로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사회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전통적인 제도를 받아들이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교육운동에 참여합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이상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창한 이념이나 완벽한 예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길을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친구 몰리 역시 배우로서의 삶을 잠시 접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며 변화를 맞이합니다. 결국 황금 노트북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강박 자체를 내려놓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분열된 자아를 억지로 봉합하려던 시도가 실패하고 그 완전한 해체를 겪어낸 뒤에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황금 노트북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독자는 완전한 해답 대신 하나의 희미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파편화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그 모든 조각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연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의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약속입니다. 도리스 레싱의 황금 노트북은 출간된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지만 그 가치와 현재성은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셜미디어와 파편화된 정보,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극에 달한 오늘날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들은 더욱 절실하고 예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1950년대의 정치적 상황이나 2세대 페미니즘의 고민을 담은 역사적인 기록물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이 겪는 실존적 불안과 자아, 분열의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탐구한 심리학적, 철학적 텍스트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전체성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일관되고 통일된 자아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나, 온라인에서의 나와 오프라인에서의 나가 다를 때 우리는 위선적이라고 느끼며 죄책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황금 노트북은 애나 울프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다면적이고 모순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수많은 나가 존재하며 이 파편들을 억지로 하나로 꿰맞추려는 시도야말로 우리를 정신적 위기로 몰아넣는 원인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진정한 통합은 억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목소리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대화를 정직하게 기록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소설은 글쓰기와 예술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애나에게 글쓰기는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혼란스러운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고 고통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필사적인 생존의 도구입니다. 그녀가 겪는 창작의 위기는 곧 삶의 위기입니다. 그녀가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과정은 분열된 자아를 회복하고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는 예술이 현실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현실을 재창조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황금 노트북은 결코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닙니다. 그 복잡한 구조와 방대한 사유의 깊이는 때로 독자를 지치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로 속을 인내심을 갖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애나 울프의 고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안과 모순을 발견하고 그녀의 투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낼 용기를 얻게 됩니다. 2007년 노벨위원회가 그녀를 여성 경험의 서사 시인이라고 칭한 것은 그녀가 단지 여성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 여성의 가장 깊고 내밀한 의식의 탐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인 조건을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용감하게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황금 노트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분열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이해하며 마침내 긍정하게 만드는 위대한 자기 성찰의 고전으로 남을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